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유광수 교수님과 고전 문학에 담긴 인간다움을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광수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흥부전, 춘향전 읽었고 두 번째 시간에 구운몽, 교수님이 세계 최고의 문학이라고 꼽는 네, 구운몽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이게 고전 얘기를 들려주셨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야, 우리 고전이 이렇게 재밌다니 라는 반응을 하셨을 때가 제가 제일 기쁩니다. 뭐 의미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재밌다입니다. 재밌습니까? 예, 왜냐하면 의미는 다 있다고 생각하셔요, 고전이. 고전을 의미 없다고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전이 의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거기서 제가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저서 중에 복을 읽어드립니다.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 책 자체가 고전 문학 여러 작품에 담긴 복 얘기를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죠. 아유, 저도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유, 저도 그런데요. 근데 이제 서양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점쟁이를 포춘 텔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을 네. 말해준다. 무엇인가 복이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보물찾기처럼 찾거나 그것을 획득하거나 알아내거나 보물 지도를 가지고 막 찾아가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주로 서양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을 저절로 찾아지도록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제 말로 하면 복이 깃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복이 깃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집이나 어떤 공간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것에 깃들어야 되는 거지. 그 공간이 뭐 아름답고 예쁘고 깨끗하고 하다고 그래서 거기가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있고 싶고 그러면 그것에 깃들이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고 개집을 만들어줘도 휘황찬란하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도 거기 깃들이고 싶어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건 누구건 깃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말 중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런데 복이 저절로 나에게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동양과 서양에서의 복의 차이 혹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차이가 언어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은 우리가 복을 짓는다 혹은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복을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럭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럭을 받는다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럭 혹은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이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복은 그래서 이제 행운, 그러니까 럭키는 어떻게 보면 행운인 거지 복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참 이게 그래서 누군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복을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 같은 거는 뭔가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탁 따거나 그거를 찾거나 잡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로 우리 행운의 여신은 죄송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행운의 여신이 우리 사이를 막 돌아다닌답니다. 근데 앞머리만 이렇게 막 치렁치렁 하시고 뒷머리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이제 온몸은 싹 다 이제 맨질맨질하게 하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행운을 잡는 거는 앞에서 머리채를 딱 잡듯이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 그런 의미랍니다. 뒤돌아가면 못 잡는다 이거죠. 예, 그렇죠. 지나고 나서야 저게 행운이었어? 이렇게 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잡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그래서 나와 함께 살도록 깃들여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 고전 문학 속의 복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대표적인가요? 역시 복하면 돼지죠. 돼지. 옛날 저 그러네. 어렸을 때 그 돼지 꿈꾸면 복권 사야 된다고 막 맞아요. 어르신들이 그러셔가지고 뭐 돼지 꿈꾸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돼지 저금통을 계속 바라보고 자기 전까지 돼지 그림을 계속 보고 자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친구끼리. 예, 못 꿨습니다 저는. 그런데 돼지라는 거는 복에 정말 아주 진짜 중요한 아이콘이었어요.
복돼지와 김진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김진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진사가 됐는데 사실은 머슴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너무 착실해서 주변에서 장가를 들어줬어요. 가난하면 장가도 들기 힘든데 참한 여자를 새겨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김진사가 된 이 머슴이 정말 이상한 게 첫날 밤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첫날 밤인데 갑자기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지금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온 논밭에 물을 대는 겁니다. 네. 이게 농사 지은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막 오면 그거를 잘 가둬놓고 또 밑으로 내려가도록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이곳에 정말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피가 너무 간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첫날 밤에 비가 왔어. 너무 좋아서 밭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 밤에 나와서 막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게 김진사가 된 이 사람은 머슴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알바생입니다. 네. 알바생이에요. 네. 아니 그 주인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주인들이 즐거워서 할 수도 있고 난 고용된 사람이니까 안 부르면 안 나가도 되고 더 중요한 건 한밤중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인생에 한 번 있는 첫날 밤이야. 내가 안 나간다고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전 세계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밤새도록 세상에 신부는 어떡하고 밤새도록 그 일들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의 삶의 자세가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재산이 불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어느 날 길에 보니까 웬 돼지가 굴굴굴굴굴 거리면서 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네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줘봐. 그랬더니 뭘? 저거. 뭘 본다는 거야? 뭐가? 김진사가 된 이 머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가. 네. 자, 서양 같으면 어떡합니까? 달려가 잡겠죠. 네. 자,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와, 저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돼지가 새끼 돼지들을 이끌고 꿀꿀꿀꿀꿀 거리면서 다니더니 자기네 집 아주 오막살이 같은 집이죠. 집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꿀꿀꿀꿀 거리더니 자기네 집 곳간으로 훅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있을 리가 없죠. 곳간 안에. 근데 생각에 우리 집에 복돼지가 왔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정말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일을 직접 안 하게 되니까 시간이 돼서 정말 공부를 해서 진사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꿀꿀꿀꿀꿀 소리가 나더니 그 집 곳간에서 돼지가 다시 꿀꿀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우리 집을 쑥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자, 서양 같으면 달려가서 잡겠죠. 발이라도. 이게 차이네요. 서양은 달려가서 잡네요. 잡는다니까. 네. 우리는 안 그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했나. 이거 폭돼지가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뒷산에서 포수들이 총 쏘는 소리가 빵빵 나더니 갑자기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그러더니 우르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니 곳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포수들이 한 10여 명 되는 포수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여기 돼지 못 보셨어요? 돼지 봤죠 물론. 네. 그랬더니 예, 잘 모릅니다. 이거 분명히 돼지 잡으려고 내가 총을 쐈는데 날도 늦었는데 오늘 하룻밤 여기서 좀 자고 갔겠습니다. 했더니 뭐 부자의 집이 그러니까 거기서 유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집을 눈여겨보는 부잣집을 눈여겨봤던 도적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와 있느냐? 포수가 있죠. 포수들이 와 있어서 포수들이 총을 빵빵 쏴서 그들을 퇴치하고 잡아서 결국 관가에 가가지고 다들 형을 살게 하고 결국 김진산의 집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뻔했네요. 죽을 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단지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적들에게 정말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복돼지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왔다가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려고 나가서 포수들을 유인해 왔던 거죠. 이렇게 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특별히 복을 잡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소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결국 복이 찾아들어 나에게 깃들이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고전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아니 이거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잡았으면 그날 밤에 도둑 맞았네.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서양에서 내려오는 얘기들하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을 봤을 때 네. 차이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복돼지가 온 게 네. 김진사가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잘한 겁니다. 그래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딱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설화니까 네. 어떤 거냐?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일할 때 자신의 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걸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날 밤에 비 온다고 뛰어나가서 여기저기 그 밤새도록 논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겁니다. 이 정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든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점검할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다 말할 만큼의 자질을 이미 김진사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도 네. 서양식 사고방식인 거군요. 약간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네, 생각한 건데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고 그냥 내 생활 태도가 꾸준하고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저절로 찾아서 깃든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기 뭐 어떤 사람은 재벌이고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을 하고 나는 여기 그냥 조그만 회사에 고용돼서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화되어 있는 문명화되어 버린 즉 다시 말하면 남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교환 가치에만 매몰되어서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고로만 나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교환 가치죠. 그런데 사실 진짜 필요한 건 교환 가치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 가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오아시스에서 정말 필요 없는 물이 아니라 사막에서 필요한 물 한 모금 같은 사람인 것인가라는 이러한 사용 가치로서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재벌이 아니어도 내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에게 나는 충분히 큰 복돼지가 와서 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김진사가 물론 부자가 됐죠. 그러나 조선 제1거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조선 제1거부인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았겠죠. 아하. 그거는 김진산의 집에 온 복돼지가 제일 큰 돼지여서가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리고 복이 깃들이고 그 깃들임과 함께 같이 살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사용 가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을 그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 같은 게 네. 이제 서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신의 네, 모습으로 맞습니다. 많이 얘기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지금처럼 돼지라든지 네. 뭐 툇마루 밑에 구렁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뭐 다리 부러진 제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관점 차이인가요?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죠. 우리 예전에 할머니 분들이 네. 이제 손녀를 낳으면 업어서 막 이렇게 여기 동네방네 이렇게 포대기로 싸서 업고 다니면서 우리 집 업둥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업둥이 그래서 업어서 키우는 애다 이런 뜻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업이라는 말이 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집 업둥이여라는 거는 우리 집 복둥이여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 귀한 작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생명이 우리 집에 큰 복이 될 거여라는 믿음과 소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부잣집 할머니들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정말 좀 비난하고 가난하고 힘드시지만 새로 태어난 귀한 생명 당장 이 생명 하나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니야. 얘가 복이요. 얘가 복이 될 거야. 얘가 복일 수밖에 없어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거를 잘 키우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겁니다. 구렁이가 우리 집 터에 와서 서려 있고 제비가 날아오고 이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크게 복이 될 거야. 내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어라는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고 나에게 왔어. 너무너무 좋아라는 깃들이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 가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죠. 이게 좀 엉뚱한 말씀인데요. 아마 이 잡는 청취자분들 거랑 찾아오는 거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이 세상 이게 여태까지 지내시면서 날아가는 새똥을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저 맞았어요. 저 2번 맞았습니다. 예, 예. 새똥을 맞으면 이게 새똥이 이게 제 팔쪽에 맞았었거든요. 네. 첫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따뜻해요. 굉장히 느낌이 따스하죠. 따뜻합니다. 예. 근데 그 순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지워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전 세계에서 새똥을 맞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확률적으로. 아. 굉장히 낮다. 야, 그런데 이 새똥을 내가 맞았다니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SNS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똥 맞으면 빨리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러신가요? 예, SNS는 그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그거를 행운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죠. 빨리 찍어서 올린다는 거. 예.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온 것이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말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옷은 사실 버릴 때가 많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이게 바로 업둥이. 나에게 복이 깃드는 자세. 바로 이런 겁니다. 나 똥 맞았어가 아니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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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도 세상에 새똥을 맞았습니다. 일본 새똥까지. 예. 일본 사람들의 복까지 뺏어 오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즘 시대에 회사에 큰일 생겼다고 첫날 밤에 신혼여행 안 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사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해야지. 그렇죠. 누가 알아주길 그냥 바라면서 자랑하지 않는 것도 요즘은 참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날 밤에 신혼여행 비행기 다 잡아놨는데 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간다. 그건 비추가 아니라 그거는 온당치 않은 행위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 사람의 자세를 위해서 말한 거지. 아니 부인은 어쩌라고요. 이미 예약한 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서 일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면 전화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내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굳이 티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좀 별로예요. 평소에 충분히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나운서님이 잘하시겠지만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심하게 말하면 상사는 위에 있는 상사, 보스는 눈이 2개가 아닙니다. 눈이 4개예요. 윗사람은 눈이 4개입니다. 다 봅니다. 다 압니다. 단 그것을 티내지 않을 뿐이죠. 자식을 키워보시면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중에 얘는 이렇고 저렇고 쟤도 다 동일하게 돼야지만 얘는 요게 좀 단점이고 얘는 요게 잘하고 얘는 마음 씀씀이가 이러고 얘는 이렇고를요 다 압니다. 부모님은 귀신이에요. 네, 알죠. 그것처럼 상사도 한두 번 봐서야 모르죠. 면접 한 번 해서야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긴 시간 같이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걸 모르는 상사라면 그 사람은 그 상사로서 그 자리에 거기 오래 있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도요. 예, 그러니까 왜 내가 한 거를 몰라주는가? 한 것에 대해서 이거 제가 한 겁니다. 명확하게 자기 의사표명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남이 좀 위에 있는 선배나 누가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제 거니까 저랑 같이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의사표명 분명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투거나 엄청 싸우거나 하실 필요 없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신 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긴 시간이면 다 압니다. 제가 오해로 치면 오해받은 거로 치면 오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캐릭터고요. 하는 일에 비해서 얻는 게 없다고 제가 우리 처에게 참 그런 말 할 때 처가 탓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에 쌓입니다. 와, 이 여자는 나를 믿고 결혼했는데
야, 내가 진짜 이래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만큼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에 비해 아무튼 그렇다는 거. 제가 그때마다 처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단순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 라는 마음이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내가 딱 그 정도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줄 거야 입니다. 알만한 분들이 알아서 나에게 무슨 어느 하나서 야 떡볶이 사 먹으라라고 1,000원을 주지 않으셔도 알만한 사람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행복합니다. 뭐 제가 성인군자에서가 아니라 옛날 분들이도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사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티나지 않게 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앉아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제가 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혹시 내가 하는 일을 남이 몰라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어느 순간 묵히고 묵혀져서 충분히 쌓이게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옵니다. 그게 고전이 말하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733님이 참으로 귀감이 되는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번역한 것도 재밌는 풀이 같습니다. 지우님이 복돼지 이야기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땐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향연의 소리입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 흥보가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입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 흥보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 안향연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1145님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로도 성취감을 가지며 오늘 하루 온전하게 잘 살아내는 그냥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유광수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교수님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옹졸하면 귀신이 찾아온다라는 이게 띠지에 있는 내용 같은데 이런 말이 있네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옹졸하면 귀신이 찾아오나요? 네. 어떻게요? 옹고집 전에 이 옹고집이 네. 옹조라 이 옹씨 성인신 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옹이 주는 느낌은 꽉 조인다는 뜻입니다. 이 옹졸함에서 오는 어감의 어떤 그 언어 유희를 활용한 면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옹고집전이. 예. 그래서 고집인데 얼마나 고집이냐면 내적으로 강하게 집착이 꽉 돼 있는 집착이 옹고집입니다. 옹고집전 우리가 이야기 다 아시는 것처럼 옹고집이 그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 학대사가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진짜가 쫓겨나고 나중에 진짜가 정말 잘못했다고 깨달은 다음에 돌아와서 가짜가 이제 허수아비로 다시 가고 제대로 살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욕심 많고 부자고 잘못된 사람이면 혼을 냅니다. 서양도 그렇고 다른 우리나라 이야기도 혼을 내는데 이건 아주 특이하게 뭐가 됐냐면 가짜가 나와서 진짜와 가짜가 바꿔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름이 옹고집이기 때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죠. 아니 뭐 고집조 있는 게 뭐 어때서요? 아주 욕심 많고 자기만을 아처럼 꽉 고집으로 온 걸 차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부자들은요 옛날에 주변에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 먹고 사는지 못하고 그러면 먹을 걸 줬습니다. 옛날 어릴 때 다 거지들 막 오면 너무 박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해야 될 마땅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 경주 최부자 댁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네네. 그게 부자의 자질이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가끔 다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도와줬는데 다칠 때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자 집의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잔치는 마을 잔치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와서 먹고 다 먹는 음식도 거죠. 이렇게 집어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뭐 말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가끔 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술이 좀 과하시거나 또 평소에 또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아이 고작 뭐야 이거 전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잘 드시면서도 아니 술이 오늘은 또 왜 이래 이거. 이제 막 참아 짠돌이 먹으면서도 이런 말 하는 말을 얻어먹으면서 그렇죠. 네. 한두 마디 듣다 보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맞아요. 마음이 이렇게 정말 헐트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클로즈드 하는 것처럼 다쳐서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옹고집이 처음부터 욕심쟁이였겠느냐. 제 생각엔 그건 아니고 점점점 그러다 보니 옹고집처럼 옹고집 자꾸 내부로만 돼서 야 니들 이러면서 점점 욕심이 돼서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중에 니들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다. 그런데 가짜가 와서 진짜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더 잘 돌아가요. 네. 이 세상에 나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다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네. 열심히 안 하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잘 좀 비빌까 이런 생각하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칠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넓어지기보다는 점점 줄어들어서 옹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되느냐? 도플갱어가 찾아옵니다. 도플갱어가 찾아와서 귀신이 찾아와서 당신이 꼭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체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죠. 야, 네가 열심히 한 거 알아. 네가 마음이 속상한 것도 알아. 다칠 수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는 너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아름다워. 그러니 옹졸해지지 마라는 것이 옹고집전 이야기입니다. 너가 꼭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도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이게 옹고집전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옹졸이라는 테마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늘의 주제 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복 이야기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 복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차복이와 석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복이와 석숭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하다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아주 같은데요. 유명한. 듣다 보시면 그래요? 아는데 이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차복이라는 건 한문으로 복을 빌려왔다 이런 거예요. 착용할 때 차군요. 그렇죠. 네. 등장인물 자체를 벌써 캐릭터화 시켜놨어요. 옛날 네네네. 이야기 속에. 네. 석숭이는 석숭이라는 중국의 실존 인물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 그 석숭이라는 그 사람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복이와 복을 빌려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석숭이라는 엄청난 부자 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차복이와 석숭이. 어떤 내용입니까? 차복이라는 사람이 나무꾼이었어요. 네. 엄청 가난했습니다. 네. 나무를 해서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팔아서 사는데 근근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뭐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자. 네. 핵심은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그래서 2개를 만들었어요. 나무찜을. 뭐를 나무찜을. 예, 네. 요 2개를 갖다 팔면 조금 이득이 더 남겠지 했어요. 네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장에 내보내려고 했더니 나무찜 하나가 사라졌어. 이 깊은 산골에 누가 와서 가져갔는지 이게 뭐지? 누가 훔쳐갔지? 어쩔 수 없네. 뭐 이랬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무짐을 하나를 하면 상관없는데 2개를 하면 하나가 없어서 하나만 남고 3개를 하면 2개가 없어서 하나만 남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누가 훔쳐가는지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나무짐 하나에 자기가 몰래 들어가 숨었어요. 네. 한밤중에 자기 몸이 둥실둥실 떠오는 거야. 어떤 놈이 이 내 나무짐을 가져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 나무짐이 한참 둥둥둥 가다가 어디에 땅에 탁 내려앉는 기슭이 나서 팍 튀어나와 봤더니 어떤 놈이냐 했더니 세상에 천상에 간 거예요. 아이고. 천상의 옥황상제가 그 나무찜을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나무찜을 해놓으면 하나 빼놓고 나머지를 다 가져오게 한 거예요. 옥황상제가 뺏어갔어요. 네.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화나죠. 이거 끝을 다 아는데도 이 대목에서 네. 화나. 그럼요. 아니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가져가야. 화가 나서 막 대들었더니 옥황상제가 너무나 야속한 말을 합니다. 너무 야속한 말. 네 복은 단지 그것뿐이다. 네 복은 딱 그만큼이야.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말해도 화나는데 옥황상제가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요.
막 계속해서 왜 이러냐고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네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면서 한 방으로 데려가요. 네. 그랬더니 이게 표주박 같이 주렁주렁 주머니들이 꽉 달려 있는 건데 크기가 다 달라. 주머니가. 그중에 주먹만도 안 되는 조그만 주머니가 있는 걸 보더니 이게 네 복주머니다. 네 복의 크기야. 그랬더니 옆에 엄청 큰 복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건 뭡니까? 저건 네게 아니라 석숭이 거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 거예요. 막 뭐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진짜 진상짓을 부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저도 화가 나겠어. 그랬더니 대신이 옥황상제에게 중재를 합니다. 이게 석숭이 복을 얘에게 좀 빌려주죠. 예, 이게 이대로는 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냐? 그래, 그러자 해서 석숭이의 복을 빌리기로 하고서 내려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를 해도 하나가 남고 두 개를 해도 두 개가 남아. 세 개를 하면 세 개를 남아. 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점점 열심히 일하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어서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나무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를 하면서 요거는 내 복이야. 두 번째 걸 하면서 요건 석숭이 복이다. 세 번째 거 하면서 요것도 석숭이 복이다. 이러면서 일을 했어요. 예. 어느 추운 겨울날 거지 부부가 막 이 고을을 지나가는데 잠시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래 잠시 들어와서 있어라 눈보라가 치고 막 그러는데 부인이 배가 왕창 불렀어.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며칠 우리 집에 머물러. 그래서 머무는 동안에 애를 낳았어요.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추위도 면했고 그럼요. 먹고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주인인 차복이 내외에게 우리 애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는 게 없어. 그래도 지어주세요. 은인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할때 차복이의 부인이 우리 방 옆에 딸린 방 협실이죠. 한문으로. 그거를 사투리로 섭실 부르니까 얘네가 섭실에서 애가 났으니까 석숭이라고 부르지요. 라고 해서 그러면 되겠다 하면서 머릿속에 차보기가 드디어 석숭이가 태어났구나. 드디어 석숭이가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하고서 석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애를 낳고 이제 낮이 됐 봄이 됐으면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애를 양자로 맡겠다. 자, 보통 자기들은 굶어도 자식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동안 해준 거 보면 친근하게 하시니까 잘 살 걸 알고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여기 살아도 된다. 다만 얘를 내 양자로 하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지 입장에서. 그럼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국 이 차복이는 다 살고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석숭이에게 물려주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려준 복을 다 갚았네요. 다 갚은 겁니다. 다 석숭이에게 돌려준 겁니다. 근데 이거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왜 옥황상제는 네. 네 복주머니는 그만큼이다라고 얘기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잔인하게. 참 이게 우리 삶의 아이러니이자 슬픔이자 이게 어린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들으면 너무 화가 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되니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마다 자기 그릇의 크기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저도 큰 거 뭐 이런 거 옛날에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제 복의 크기에 안 맞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런 얘기 맨날 했거든요. 아니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저도 동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나이 들어서 누가 대통령 할래, 장군 할래 그러면 싫죠. 절대로 안 합니다. 네. 못하고 안 합니다. 못하고 안 하죠. 네, 안 하는 건 그러니까 못합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복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크기가 있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복이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요만한 나무찜 하나면 그거 갖고 태어났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찌질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복에다가 더하기 다른 사람의 복을 빌려와서 함께 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복이는요. 이게 석숭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빌려와 삽니다.
외국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한두 번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좀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뭐냐면 저는요. 어쩌다 보니 이 2000년대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한 복이 아니라 제가 태어났더니 이런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고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먹만한 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던 복들을 내가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해져서 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거 맞고요. 내 힘으로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연구에 보면 처음 기업을 하셔서 재벌이 되시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노력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 있고 이거를 다 가지고 고마워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 되면 내가 훌륭해서 이걸 잘 유지하고 내가 이것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답니다. 물론 훌륭하신 거 맞고요. 그걸 때문에 열심히 유지하시는 것도 많고요. 노력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까 온고집 전한 것처럼 미안하지만 꼭 당신이 아니어도 그거 괜찮아요. 근데 꼭 당신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당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재벌이 되시도록 이 사업을 이끄셨던 그분처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해준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기서 공장을 돌리고서 같이 일해주고 있는 그분들의 복까지 합해져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뭐 교훈도 아니고 이건 논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얘기를 안 해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게 너무 크다 보면 점점 내 능력이 훌륭해서 잘할 수 있는 거야, 잘한 거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히 복이라는 것의 주머니는 차복이는 작고 석숭이는 컸습니다. 그런데 차복이와 석숭이가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차복이가 더 행복했을까요? 석숭이가 행복했을까요? 라고 하면 선뜻 저는 석숭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는 건 뭐냐면 주어진 복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넓게 활용하여 살아가는 행복의 크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차복이는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남의 복을 빌려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돌려줘야만 돼라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차복이는 아마도 죽을 때쯤 제 별거 아닌 인생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한 세상 정말 잘 살다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석숭이는 차복이처럼 이미 돈으로 할 수 있고 힘으로 할 수 있고 권력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죽을 때에 이 한 세상 너무 행복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복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석숭이 역시 복을 빌려 살았을 텐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다 했는데 이 아까운 거 나 죽고 나면 이거를 딴 놈들이 다 가져가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걸 아까워서 어떡하나. 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야기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와서 살았다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갖기가 훨씬 더 차보기보다 어려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렇겠네요. 참, 오히려 그렇게 내 복이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그렇습니다.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데에 도와주신 분들은 누구일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쭉 떠올릴 수는 있고 떠올릴 수는 없고요.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전혀 모르실 테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잘 되기를 바래서 동네 저 그냥 코 찔찔 저 녀석 하면서 저를 위해 마음으로 눈빛으로 성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거를 이제 커보니까 그때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서로 해주고 먹을 걸 주지 않았어도 눈으로 아우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아우 쟤는 왜 저럴까. 아우 저러지 말지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이 도움을 네. 저 역시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다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나운서 선후배 집단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아나운서 선후배 집단 제가 아나운서긴 하지만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모든 아나운서랑 다 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 몇 명은 또 싫어하기도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선후배들에게 배운 게 있고 물려줄 게 있고 네. 또 나는 엄청나게 많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더 많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아예 네,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네. 근데 참 네. 그러니까 저도 그들의 일원의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네, 됩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감사하고요. 그 옛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 형이 있는데 뭐 벌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그날 아침에도 형수한테 구박당하고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라는 소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점심에 다른 누나들은 비싼 데 가는데 못 가고 나 데리고 저 학교 근처 분식집 가서 2,500원짜리 김치찌개를 형이 사주면서 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인대학교 교수하고 계신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형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많은 청취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 어느새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다음 주에도 복 이야기 더 해주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새로운 방향 속에서의 새로운 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보기님께서 차보기한테 감정이입돼서 채널을 못 돌리겠어요 하셨고요. 4088님이 교수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수많은 차보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0012님 석숭이는 한석준님 동생 아닌가요? 예, 아니네요. 안타깝게도. 산수국님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인데 교훈이 엄청 들어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차보기는 주어진 작은 복으로 주변을 밝게 했다. 행복이란 자기 복과 남의 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유광수 교수님의 책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신주희의 대금연주입니다. 몽금포.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